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착석하셨을까요? 저분들 다 착석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60회 백상예술재산 구찌 임팩트 어워드 게스트 비지트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 맡은 배우 김실록입니다. 먼저 함께 하시는 분들 차례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시민덕희 팀의 여메란 배우님, 라미란 배우님. 목소리 들려주십시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인간굿즈로 참석하게 된 여메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세기말의 사랑 임선우 배우님, 임선애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선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비밀의 언덕의 이지은 감독님. 안녕하세요. 비밀의 언덕을 연출한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비밀의 하우스의 이솔희 감독님.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와 나의 안보영 PD님 그리고 김시은 배우님. 안녕하세요. 요한을 제작한 안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하은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된 구찌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는요. 지역사회의 불균형과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를 밀도 있게 담아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작품들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특히 올해는 위민 인 시네마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해서요. 여성들의 다양한 삶과 감정을 스크린에 녹아낸 작품들 중에서 정말 빼어난 작품 5작품을 선정해서 후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그 5작품을 손수 빚어내신 주인공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처음 이 자리에 이제 사회자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무엇보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영광입니다. 아까 대기실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찍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지금 한국 영화의 정말 이 주역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벅찼는데요. 사실 저만 2번째 참석이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김시은 배우님도 오늘 2번째 참석이세요. 작년에는 다음 소희라고 하는 수상작의 배우로 참여를 하셨고 올해는 너와 나라는 후보작의 배우로 지금 참석 중이십니다.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일단 제가 원래 너와 나라는 작품을 먼저 찍고 다음 소희가 먼저 개봉을 했는데 어떻게 연속으로 이렇게 2작품 모두 백상 이렇게 구찌 임팩트 어워드에 거론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시민덕희라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제가 선배님들을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구찌 임팩트 어워즈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대단히 영광입니다. 이게 되게 명품 브랜드잖아요. 네. 이런 데서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또 마련을 해주셔서 또 한국 영화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후보작에도 오를 수 있어서 네, 감회가 남다릅니다. 아무래도 여기 와 계신 분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구찌는 뭐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알려진 영향력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트라이베카 영화제랄지 LACA 같은 영화제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화 행사들을 오랫동안 후원을 해왔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을 해왔다고 해요. 저도 작년에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어떤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렇게 문화 행사나 이런 영화제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다. 좋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작년부터 그 백상예술대상하고 손을 잡고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를 신설해서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지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위민 인 시네마라는 주제로 여성을 특별히 호명을 해서요. 저는 이제 당사자로서 좀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또 그렇게 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이런 공정이나 여성 같은 메시지를 좀 사회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의미 있고 특별한 상인 것 같아요. 또 작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올해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선을 보이는 상이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고 특별한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저희가 이제 그 소감을 조금 들어봤지만 다른 분들도 이 수상 후보작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떠셨는지 소감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듣고 보니 더 귀한 자리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언제 이런 귀한 걸 달아보겠습니까? 이런 걸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너무 감명 깊게 봤던 영화들을 만드신 분들과 오늘 함께하게 돼서 더 영광이고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후보에 올라온 다른 영화들을 다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된 자리라는 걸 저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구찌 임팩트 어워즈의 화두가 여성과 공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화두를 가지고 저희 영화가 또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쁘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랑 거의 비슷한. 네, 어쨌든 첫 번째 작품 이후에 또 두 번째 작품에 이렇게 좋은 일종의 카테고리에 이렇게 또 후보작으로 올라와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실록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기실에서 엄청 화기애애했는데 언제 이런 자리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즐겁고 그리고 오늘 여기 또 특별히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분들도 이렇게 한 해를 지나면서 여성 뭐 소위 여성 영화라고 하는 작품들에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의 세기말의 사랑이 또 들어갔다는 거에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소식을 듣고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일단 구찌라는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그 다양성적인 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근사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빨리 오고 싶었고 그 저희 포스터 있잖아요. 근데 그 포스터를 보니까 연령도 다르고 약간 각자 처해진 삶이 다 다른 거예요. 그 5개의 포스터의 톤이. 근데 각자 너무 다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구나. 이 여성들이. 저희는 12살 명은이가 엄청난 일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흥미로웠었고요. 그걸 한 자리에 볼 수 있어서요. 근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초대해 주셔서 기쁘고 앞에서 근사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사실은 구찌 임팩트 어워드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처음에 기자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구찌 임팩트 어워드에 선정되셨다고 하셔서 계속 구찌 하셔서 하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더 잘 알게 됐는데 그래서 구찌라는 것과 가까워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좀 너무 말씀하신 거에 대해 동의하고 사실 여성이 주인공이거나 혹은 이제 작은 예산 혹은 독립 영화들이 개봉이 끝나고 나면 사실 사회적으로 다시 재조명 받고 이제 회자되는 경우가 사실 상대적으로 되게 드문데 저는 백상, 그러니까 구찌 임팩트 어워즈가 작년도 되게 의미 있었지만 올해는 후보작들을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금 좋은,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좋은 영화들을 관객분들한테 다시 보여주고 재조명하고 거기에 의미들을 다시 발굴하는 이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이런 몇몇의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 영화에 대해서 혹은 영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우면님 소감은 아까 들었고요. 저희 쉬는 시간 갖기 전에 5편의 트레일러 보셨나요? 트레일러만으로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 5편의 작품이 보신 분들 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 지금 너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린 여성들의 그 삶과 감정들을 이렇게 담아낸 정말 5편의 수작이 어쩌면 이런 작품들이 한 해에 이렇게 수상 후보에 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고 정말 작품성 있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뭐라고 이게 너무 좋은데 말을 못하겠네 뭐 이런 것처럼 당사자분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먼저 시민 덕키 팀부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현 씨가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시민더키는 2016년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평범한 시민이었던 덕키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근데 그 사기를 친 조직원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총책을 잡으러 가는 그런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되게 코믹 추적극 뭐 이런 느낌인데요. 아니 코믹 추적극은 아니죠. 그냥 통쾌한 추적극. 그러니까 저라는 배우를 생각하실 때 이제 약간 코미디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나 봐요. 저는 정직한 후보밖에 코미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배우가 갖는 그런 유쾌함을 네, 항상 또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어느 때 어떤 작품을 할 때도 사실은 코미디를 할 때도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늘. 네. 네, 다 보시고 오신 거죠? 5작품 다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좀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VOD를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통쾌한 추적극에 좀 그 전공법에 극적 구성을 막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왜 신선하지? 이게 왜 이렇게 좀 새롭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봤거든요. 이상하다. 이런 종류의 소시민이 혹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떤 거대 권력에 맞서서 막 그거를 뭐 해결하거나 추적하는 서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새로울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봤어요. 뭘까요? 그게 아마 그동안 기존에 봐왔던 그래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영화들을 봤을 때 오는 그 쾌감과 사실은 그다지 막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기당한 돈 아니면 뭔가 거대한 조직 뭐 그래서 거기를 가서 막 액션으로 파헤치고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소시민들 우리 옆집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걸 추적하고 가서 만나고 총책을 잡고 막 이런 것들을 정말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해 나가는 그 자체에 좀 신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대하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오히려 신선하게 봐주신 게 아닐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역할 제안받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실화야? 이 사람이 총책을 잡았다고? 그냥 뭐 꼬리를 잡은 게 아니라 총책을 잡았다고? 이런 거에 되게 놀랬었던 것 같고, 그게 실화라는 얘기에 놀랬고, 이 용기 있는 여자를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통쾌함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배우로서는 좀 욕심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단순히 코미디나 아니면 뭐 없을 법한 이야기에서 오는 그런 쾌감이 아니라 정말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쾌감이었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어서 뭐 대본 읽자마자 네, 할게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여기 계신 두 분 선배님 말고도 이제 장윤주 선배님과 안은지 선배님과의 그 케미가 저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오디오가 빌 데가 없었어요. 대기 시간에 몹시 좀 시끄러워요. 오디오 감독님이 이렇게 항상 빼고 있을 정도로 대기 시간에 항상 오디오가 빌 데가 없었어. 이렇게 여자 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이런 옛말이 있지만 넷이 모이니까 이거 더할 나위 없이 시끄럽고 우리 배우님도 같이 나중에 저랑 작품을 하게 되면 한 10kg 정도 증량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진짜 같이 밥을 엄청 같이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친밀도가 저는 화면을 뚫고 이 스크린을 뚫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행히 뭐 지방 공연도 많고 저희가 이제 갇혀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밥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현장은 늘 뭐 재밌고 유쾌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직 그렇게 카메라 앞이 많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좀 긴장하고 내 시간을 갖는 타입인데요. 아까 대기실에서도 너무 우리가 화기애애버리니까 혹시 촬영 전에 뭐 드세요? 조금 먹어요. 선배님과 작업을 해서 10kg 조금을 드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 밥정이라고 하셨지만 그 카메라 뒤에서 일어나는 이 친밀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메라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막 수다 떨다가 딱 연기하면 되지만 사투리 써야 되고 연변 사투리 그다음에 중국어도 하셔야 돼서 사실은 좀 긴장되셨을 것 같아요. 연습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의상 스태프분이 항상 중국어 분량이 있는 날은 제가 없어진대요. 현장에 네. 없어져가지고 어디 있나 이렇게 보면 이제 저쪽 어디 가서 중얼중얼거리고 있고 사실은 이제 언니가 너무 재밌으니까 수다를 떨다가 정신 차려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옆으로 이제 빠져 있고 항상 중얼거리고 그래서 분량이 많았어요. 그 중국어 분량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차이가 난다며 긴장도가 그럼요. 네, 그런 게 엄청 났었는데 사실은 배우가 힘들면은 관객이 엄청 좋아하신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근데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서 다음번에 더 잘하겠습니다. 네. 더 잘한다고요? 그때가 바로 지금인가요? 수상 소감 한번. 所以我再请求你因为这不是韩国 이거 대사예요. 대사입니다. 대사예요. 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원어민 그냥- 돼버리신 줄. 예예 그냥 이제 했던 대사 한 겁니다. 네. 굳이 따고 쉐쉐. 예, 쉐쉐, 짜이찌엔, 짜장짬뽕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덕후 넘어서 이제 세기말의 사랑 소개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이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무슨 막 굽이굽이 친 골목길을 막 헤매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탁 꺾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고 또 탁 꺾어 들어가면 완전 다른 풍경이어서 어디야 이렇게 된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정신없이 좀 영화를 쫓아가면서 봤거든요. 어떠셨나요? 이 감독님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나요? 와, 선혜 감독님. 너무 새로운 영화평이어서 감동했어요. 정말 세기말적인 혼란과 막 이런 짜릿함이 있었습니다. 와, 성공했네요. 저희 영화는 1999년 세기말을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별명이 또 얼굴이 혼란스럽다고 세기말을 가지고 있는 그 영미라는 캐릭터가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남자의 그 공구맹령을 방조로 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복역을 마치고 나왔더니 그 사랑했던 남자의 아내인 그 장애인, 엄청 예쁜 장애인 여성이 나타났는데요. 두 사람이 약간 서로 니즈가 맞아서 결국은 불편한 동거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불완전한 어떤 인물이 또 불완전한 인물을 만나서 세상을 좀 상냥하게 바라보고 각자 잃었던 삶과 사랑을 좀 회복해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네. 방금 그런 잃었던 삶과 사랑을 회복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1막은 흑백이고 전반부는 후반부는 이렇게 컬러를 입히셨잖아요. 네. 그 어떤 의도셨나요? 일종의 좀 선입견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미라는 인물을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좀 이렇게 후질근한 운동화를 신고 나오는데 2막이 딱 시작할 때 그 같은 운동화인데 핑크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미를 1막에서 바라볼 때 좀 무채색의 삶을 살 것 같은 뭔가 이렇게 건조한 소심한 그런 인물로 봤다면 사실은 그건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지 2000년이 이제 되면서 2001년이 정확하게는 2001년이 되면서 이렇게 세상에 나왔을 때 그녀는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고 그런 부분들을 영화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채로운 두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이 서로를 만나서 각자 서로에게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스스로를 구원하는 과정 안에서 각자 잃었던 색을 좀 찾아가는 그런 영화로 그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선입견에 이렇게를 깨고 나오는 어떤 시도셨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줄거리만 안 보신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딥할 것 같잖아요. 공금횡령의 교도소 갔다가 막 인생이 막 그런데 굉장히 터치가 정말 이렇게 재밌고 되게 라이트하고 되게 정말 선입견을 깨는 그런 어떤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선우 선배님의 연기를 보면서 너무 매력적이고 제가 배울 점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 근육병 연기를 하실 때 좀 어려운 게 있으셨거나 뭐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우 배우님이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오늘도 하셔서 그런지 대본인데 어떻게 대본 아닌 것처럼 하냐 이런 질문들. 잘하시는 것 타이밍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네, 네. 다행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근육병을 앓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인물의 이 신체 상태가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시나리오를 보고 또 인물에 좀 더 다가갈수록 내가 정말 표현해야 될 게 뭘까라는 질문을 좀 던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가 막 어떤 자체를 막 그러니까 장애 자체를 물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여자가 장애 때문에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거의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여자예요. 하지만 이 여자는 여전히 살아있는 아주 뜨거운 피를 갖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누군가한테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하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순간부터는 장애보다도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뜨거운 감정들을 표현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인물이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두 명의 여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두 명의 여성 다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많은 걸 내던지잖아요. 그래서 저 인물도 어쩌면 그 사랑에 이건 또 스포일러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사실 많은 걸 다 이렇게 내던진 것을 몸으로 잘 보여준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 등장할 때 선글라스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벗기잖아요. 그래서 어머 저런 되게 이렇게 나쁜 여잔가 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렸는데 근육병을 앓고 있고 뭐 이런 그 반전의 이 순간적인 것 전환들이 정말 깜짝 어떤 선입견을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보통 배우들이 그런 이제 역할들을 이제 하다 보면 사실 뭐 내면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물리적으로도 사실 몸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아래는 움직일 수 없고 얼굴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걸 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또 많이 뭐 좀 뒤에 남았을 것 같아요. 뭐 후유증이 남든 아니면 이거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로 오기까지 또 좀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제로 이 근육병을 앓고 계신 분을 이제 만나기도 했고, 근데 정말 그러니까 그분과 저는 이제 신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기라는 게 허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신체를 노력해서 어떻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을 연기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제 몸들은 들썩이니까 뭐 화를 내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주고 있었어야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재활을 받았어야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언제부턴가 이렇게 몸에 다 흔적이 남더라고요. 다른 영화들도 하다 어디 조금씩 다 남아서.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언제부턴가 배우가 이 몸으로 자기 몸 쓰는 직업이라는 걸 언제부턴가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인물의 흔적들이 다 몸에 남고 이번에는 좀 많이 남았죠. 네, 우리 몸이 역사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살아온 흔적이 몸에 남는데 또 배우들은 거기에 또 허구의 삶을 사는 흔적이 또 남는다는 게 또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네요. 재활 잘 하십시오. 일단 목도 안 돌아갔다고 하시던데. 예. 재활은 다행히 잘 끝나서 네. 지금은 잘 돌아갑니다. 네, 저를 보시는군요. 다행입니다. 근데 임선우 배우님은 아시겠지만 여기 비밀의 언덕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한국 독립영화가 사랑하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있던데 사실로 증명이 됐군요. 비밀의 언덕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비밀의 언덕 보셨나요, 여러분? 네, 비밀의 언덕. 저는 그걸 보고 감독님이 80년대생임에 틀림없어 이런 직감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저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쓸 때의 그 막 떨리는 마음, 뭔가 막 부끄럽고 거짓말을 뻥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5학년이죠. 그 10대 명은이가 그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그 삶의 그 절절한 고민들을 정말 알아. 그래서 어머. 근데 또 그게 이제 거리를 놓고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낄낄거리면서 봤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은 이렇게까지 한다고? 정말 진짜 그만해 하지 마 이러면서 막 입을 틀어막으면서 약간 스릴러 보듯이 막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장편 입봉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영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고 또 어떻게 찍으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영화를 꼭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말씀하신 가정환경조사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자율학습해 하고 앞에서 한 명씩 부르는데 맞아요. 애들이 뭐 노는 척하면서 다 듣는 그 상황이 저는 누구보다도 쫄깃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애들 떠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때의 공기 이런 거를 정말 그때 그 조사서가 환경조사서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이 가닿길 바랬거든요. 다 나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이 한 장에 사실은 부모님 직업도 적어야 되고요. 맞아요. 사는 것도 적어야 되고 또 친한 친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친한 맞아요. 친구 이름도 적어야 되고 그래서 그 종이 한 장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있겠다 하고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미는 있는데 재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이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새로운 10대 여성 캐릭터를 보고 싶다라는 감독으로서의 욕망이었어요. 아까 그거는 작가로서의 욕망이었다면
감독으로서의 욕망은 뭔가 막 뜨겁고 막 주체적이고 엄마 허락받지 않고 막 어디 막 다니고 그게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어디 저기 멀리도 혼자서 가보고 그러다 자기가 혼자서 깨닫고 아 이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볼까? 그런 끝에 얻은 어떤 본인만의 A라는 선택도 아니고 B라는 선택도 아닌 자신 이명은만의 선택을 내리는 그런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두 개가 딱 결합이 돼서요. 아 1996년도에 가정환경조사서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12살의 이명은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아 우리 한국 사회를 보여줄 수 있겠다. 예, 그렇게 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감독님은 어디 강사 출신이세요?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예술 강사를 아 그래요? 이게 스타 강사 냄새가 나요. 스타 강사 냄새가. 그때 경험이 이 영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우 선배님이 비밀의 언덕에서도 잘 약간 이제 허당기 있는 선생님으로 연기를 하셨는데 이 배역을 맡으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정말 재밌네요. 그 허당끼 있는 선생님이 처음에 저한테 들어왔을 때 제가 왜 이 역할을 저한테 주셨을까 감독님한테 여쭤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찍은 독립 장편 영화예요. 비밀의 언덕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독립 영화들, 뭐 단편 영화들 이런 거 찍을 때는 사실 다 이렇게 좀 아무래도 독립 영화 중에 보면 좀 어둡고 약간 이런 딥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근데 이 영화에서 저한테 제안 주신 인물은 굉장히 밝고 약간 어디가 좀 나간 것 같은데 또 정상인 것 같아 보이고 약간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감독님들이 이전에 했던 것들을 보고 캐스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떤 것들 보고 저한테 이런 걸 하셨는지 궁금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 해보고 싶었거든요. 늘 배우들은 안 해본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기존의 그런 제가 어떤 그런 선입견 같은 거 없이 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인물이 빈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빈틈을 되게 잘 살려주셔가지고 이 사람 선생님 뭐 나쁜 선생님이야, 나쁜 어른이야, 좋은 어른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이 되게 빈틈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 옛날에 선생님들 보면은 어떨 때 이 선생님이 똑같은 선생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어떤 때는 선생님이 되게 냉랭해 보이고 맞아. 근데 그게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도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끔씩 이제 다른 데로 주의가 가면은 이제 사실 한 학생도 냉랭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 있고 그 학교 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애정이 강한 학생일 경우에는 이 선생님이 왜 오늘은 나한테 냉랭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 아이들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는 어른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떤 때는 굉장히 자기 직업에 또 충실하지만 또 어떤 때는 좀 권태기도 있고 약간 어떤 약간의 의무감 이런 것들로 일하는 직업이 선생님인 그런 인물의 조금 애매한 거리감들 그런 걸 좀 잘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판에 명은이랑 둘이 막 대판 붙잖아요. 이렇게까지 붙는다고 또 그만 근데 또 극적으로 또 딱 그 말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영화의 전개상 들어줘야 돼서 들어준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현실감 있게 저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해준다는 게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사실은 영화라는 건 아시다시피 편집이 있고 후반 작업이 있고 최종 결정권이 감독님한테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독이 해주는 게 맞지만 또 어떤 영화를 보면 저 배우라서 정말 저 배우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탄생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말 앉아 계신 배우님들이 이 작품이 여기 후보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한 공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자리 못 하셨지만 그 비닐하우스의 김서형 배우님이 또 비닐하우스 그 잡채를 또 완성을 해주셨죠. 여기 이지은 감독님 와 계시는데요. 저는 영화 보면서 이소리 감독님 죄송해요.
비닐하우스의 이소리 감독님 와 계시는데요. 영화 보면서 김소영 배우님도 기묘하기 짝이 없는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정말 기묘한 정서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꼭 안개 낀 새벽에 차가운 저수지에서 뭐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영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님 누구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소리 감독님도 장편 데뷔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고 저력 있는 여성 감독님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비닐하우스라는 영화는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과정의 졸업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운이 좋게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그 이제 아들과 함께 살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위해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문정이라는 여자에 대한 영화인데 노부부 집에서 간병일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고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부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뜻밖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맞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짐작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 확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불쾌하신 분들도 계셨고 좀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저는 배우들과도 그렇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되게 따뜻한 영화라고 항상 소개를 했는데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 만났던 GV에서 관객분 중 한 분이 감독님은 마음의 온도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까 말씀도 이제 기묘하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영화를 찍은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나의 그 감정선이 뭐가 다른 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따뜻한 영화의 기준이 뭔가요? 근데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김서영 배우 그 언니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언니의 그 아주 마른 피지컬과 시크하고 뭔가 서늘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 간병을 할 때부터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이거는 그 인물이 낸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연히 벌어진 사고인데 그걸 이제 처리하는 그 과정이 좀 달랐던 거죠. 다르고 정말 불쾌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이제 과정을 보면서 역시 서영 언니다 이러면서 보긴 했는데 그 따뜻한 영화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을 애써 찾아보자면 그래도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부분과 나중에 이제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뜨거운 영화. 네, 근데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뭐 비슷한 이야기들도 뭐 뉴스에서도 본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지만 좀 결이 많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영화적으로는 정말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전 따뜻했습니다, 감독님. 네, 따뜻했어요, 저는. 이게 저도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다가가서 열린 몸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몸이 뒤로 빠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자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도 안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 그러다가 어떤 지점인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그 기이한 공포감 같은 게 저를 이렇게 짓눌렀는데 그게 진행되면서 저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좀 이렇게 그래서 뭐로 보고 있던 몸이 좀 이렇게 정면으로 열리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됐던 것 같거든요. 어쩌면 그 공포가 연민으로 전환되는 지점, 그 공감의 지점 같은 걸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으로 연민으로 이끌어지고 삶에 대한 그렇지 저렇게 정말 그
그 인물이 저지른 일이 사실 아닌 어떤 비극들이 그 사람한테 이미 많이 있고 또 세상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드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반대되는 경험을 저는 너와 나에서 했는데요. 이게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알고 제가 그 작품을 봤는데도 초반이 여고생들 간의 그 사랑 이야기로 이루어졌잖아요.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너와 나. 그래서 초반에는 그 어떤 백그라운드를 알며도 불구하고 되게 그냥 무방비로 보게 돼요. 이렇게 화면이나 음악도 너무 아름답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지점부터 이게 이렇게 꿈처럼 모든 게 왜곡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심장이 철렁하고 좀 내려앉거든요. 어떤 영화인지 이번 시은 배우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너와 나는 이제 배우 조연철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 연출작인데요. 너와 나는 이제 세미와 하은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만학생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수학여행 가기 전에 하루를 담은 영화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화를 보시면 삶과 죽음과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배님이 약간 쿵 하셨던 포인트는 아무래도 10주기였던 세월호 참사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이상하게 왜곡되기 시작해서 꿈결처럼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막 환상적 사실주의 보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정말 꿈에서 이게 꿈인지 아닌지 꿈이지 했다가 아닌가 막 했다 이런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래서 그리고 영화 톤도 전체적으로 아마 보신 분들은 이 표현에 동의하실 텐데 꿈결처럼 이렇게 영화가 좀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의도하신 부분이죠, 안보영 PD님. 네네, 정확히 사실 의도를 했고 감독님이 이제 인터뷰나 관객과에 대한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2016년부터 이제 이거를 쓰기 시작하셨고 2017년에 세월호 그 광화문 광장에서 생존자 학생이 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적이 있어요. 어떤 추모제 같은 곳에서 거기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지금 만날 수 없는 친구에게 꿈에서라도 나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남았다고. 그래서 이 영화가 누군가의 꿈인 것처럼 보여졌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계셨고 저희가 촬영을 준비할 때 사실은 이게 꿈처럼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쌤이나 하은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만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정말 누가 봐도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구현하길 너무 원했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빛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낮에도 그렇고 낮은 특히나 그렇고 그래서 조명을 사실 많이 안 했고 언제 빛이 어떻게 뜨고 지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고 그 프리 때 촬영 감독님이랑 그 현철 감독님이 이게 꿈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과 여러 이제 영화를 어떻게 담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촬영 감독님이 그 모사에 한국에 2개밖에 없는 빈티지 렌즈를 초이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그 필터, 그 렌즈를 장착을 하고 사실 촬영을 했고 그 렌즈의 어떤 초이스의 기준도 빛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빛을 생생하게 담아낼 거냐. 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또 추모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실화 소재를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존에 이제 영화 준비하기 전에나 아니면 또 촬영하면서 아니면 편집하면서 좀 특별히 좀 신경 썼던 부분들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감독님하고 준비한 게 2020년, 그러니까 개봉을 2023년 10월에 했으니까 이제 꼬박 거의 3년 전에 시작을 한 건데 그때 이제 시작할 때는 직접 세월호 가족들이나 뭐 이런 걸 취재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게 이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
어떤 현실에서 가져오진 않은 다 가상의 사실 이야기였었던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개 이제 갖고 온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 씬에 보신 분 아시겠지만 노래방에서 이제 세미가 하은을 생각하며 불렀던 노래가 이제 체념인데 그 노래가 이제 그 희생자인 예진의 18번 곡이었고 뭐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이제 가상의 스토리인데 요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감독님하고 되게 얘기했었던 건 이 영화를 보는 첫 번째 관객은 세월호 가족들이 될 거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게 약간 스탠다드 기준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이분들이 봤을 때 어쨌든 이 소재가 어떤 방식으로도 이용되거나 대상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사실 컸었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프리를 준비하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감독님도 이 얘기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썼던 초기에만 하더라도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게 세월호 얘기라고 다 단박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제 몇 년 흐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이야기 안에 그런 걸 메타포적으로 왜냐면 저희 실화를 막 갖고 오진 않으니까 물론 그 로케가 안산이긴 하지만 메타포적으로 이제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월호에 대한 얘기라는 걸.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촬영도 이제 그러면서 촬영할 때나 프리할 때도 그게 진짜 고민이었고 어느 정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냐 얼마나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그 편집을 하면서도 그 부분이 계속 고민이 돼. 관객들이 이걸 알아챌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시은 배우가 너무 열연해준 버스 장면에서 라디오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습 과정에 대한 이제 뉴스 속보 같은 게 나오는데 태풍 오고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는 애초에 시나리오에도 없었고 사실 촬영 때도 없었는데 후반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생각보다 시간이란 힘은 좀 거대하고 무섭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공교롭게 올해 세월호 10주기에 또 이렇게 후보에 오른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5편의 작품의 소개를 다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찾아보시죠. 근자에 보기 드문 정말 다 재미있는 정말 잘 만든 5편의 영화고요. 보통은 그 뭐 후보에 5편입니다. 이 중에 어떤 작품이 상을 받게 될지 궁금하군요. 뭐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 5작품 중에 정말 어떤 작품이 상을 받아도 이거는 손색이 없다. 그냥 그것은 어떤 취향의 문제일 뿐이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작품들입니다. 이런 작품을 또 소개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저희 이제 한 발 조금 더 들어가서요.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의 주제가 위민 인 시네마라고 스크린 속에 담긴 다양한 여성들의 뭐 삶, 감정 같은 것들을 재조명해 보자는 취지예요. 아무래도 이 질문은 라미란 선배님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친절한 금자씨 이래로 이 한국 영화의 여성 인물을 연기하는 해오고 계시는 이 라미란 선배님 좀 그 자화상이 시간에 따라 좀 많이 바뀌어오고 또 최근에는 많이 달라지고 있나요? 사실 뭔가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좋아해요. 뭐 여성 서사, 뭐 여성 뭐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해요. 그냥 인간으로서 봐주기를 바라고 그냥 다양성으로 봐주기를 맞습니다. 바라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뭔가 그동안 많이 그렇게 소비돼 왔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관객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이야기들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주인공이라고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막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2005년
년도였나 그 금자 씨가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비하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병풍처럼 서 있고 그냥 이야기에 있어야 되는 존재니까 있고 그냥 누군가의 엄마로 있고 누군가의 뭐 아내나 여자나 아니면 접대부나 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뭐 세기말의 사랑도 그렇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어내야만 사실은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영화들을 다양성이 있는 영화들을 우리가 봐줘야만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다 저 감독님들 저기 종사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두 작품의 이름을 올리신 또 임선혜 배우님은 한참 또 시간이 지나서 영화를 이제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좀 느끼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그 방금 라미란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글쎄요, 요즘에 이제 뭐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 건 저도 좀 작품들 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 그러니까 드라마, 이 영화든 드라마든 이 안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쨌든 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 욕망으로 인해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여성이 등장할 때 그 욕망을 여성의 욕망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냥 남성의 어떤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의 욕망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자는 여성의 욕망으로 이게 뭔가 좀 더 제약을 해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어떤 부수적인 가지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꼭 뭐 아이가 있거나 그래서 거기서 또 갈등이 발생해야 되고 여자가 너무 욕망이 크면 뭐 남편이 바람을 꼭 피우고 있다든지 막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그게 저는 여성의 욕망도 역시 여성으로부터 여성의 욕망이라고 한정 지어서 시작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어떤 인간의 욕망인데 그냥 그 인물이 여성인 거예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 다루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새로운 관객층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객층이 또 출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여성의 인물들을 다루는 방식들, 그들의 욕망을 다루는 방식도 더 진보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 디폴트 값에 포함이 될 것이냐 그냥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도 소설을 읽다가 1인칭 소설을 읽으면 주로 이제 나처럼 이렇게 읽다가 어느 순간 외부인이 누구를 부르면 걔가 남자였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성의 중심에 어떤 시선들이 있다가 최근에 그래도 여성의 시선이 그냥 인간의 시선으로 포섭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아까 라미란 선배님께서 최근에는 그래도 숫자가 많아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폴트 값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 창작진, 여성 제작진이 많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성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이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사실 숫자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그 지금 한국 여성 영화 인력들 이것도 이제 또 여성 영화 인력들하고 아직 카테고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안보영 PD님, 임선혜 감독님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감독으로 데뷔한 거는 이제 42에 이렇게 한 거지만 23살에 영화판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뼈를 묻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일종의 뭐 요즘 말로 롤모델 할 만한 감독님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분들은 있었는데
근데 또 그분들이 작품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그 갭은 뭘까? 왜 여성 감독들의 출연은 많지 않고 또 작품 수가 이렇게 계속 연이어지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감독님들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했고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물론 이제 독립영화풀 안에서는 여성 감독들의 약진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뭐 솔직히 해외 뭐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여성 감독들의 약진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소위 상업영화 현장이나 그런 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산업에서는 모르겠어요. 뭐가 불안할까요? 그리고 아까 앞서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성별을 구분하기보다는 새로운 이야기, 뭔가 아직 늘 비슷한 소재였지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이야기를 보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남성 감독들이 보지 못한 어떤 시각들의 어떤 시선을 분명 여성 감독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자꾸만 이제 남성 감독님들이 만든 영화들은 뭐 남성 서사라고 말하지 않듯이 여성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은 여성 서사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뭔가 큰 메인 롤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서브 약간 그런 식으로만 자꾸 다뤄지는 게 좀 아쉬운데 감독님들은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감독님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자기 안에 어떤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아마 이제 배우님들도 단순히 뭐 엄마로서 뭐 누군가의 뭐 아내 이런 캐릭터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찾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시장에 나오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 말을 어딘가에서 인터뷰를 했다가 되게 문매를 맞았었는데 이제 그 어떤 평균치를 만들려면 아직까지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단 말이에요. 그 말에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평균치를 좀 맞추려면 일단 양쪽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여성 감독들이 만드는 서사들이 좀 많이 출연을 해야 선택지가 좀 많아지고 그 안에서 좀 검증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관객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시장에서 먹히는구나. 그런 식의 시선들이 관객분들도 생길 것 같아서 우리 투자 제작사님들이 다양한 이야기, 단순히 여성이 아니라 다양한 서사 이야기들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윤리적으로 다양성 중요해. 뭐 박수가 나오네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 다양성의 맥락 이전에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시선을 보는 게 좀 신선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밌고 신선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면 다양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획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혹시 투자, 배급,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극장을 찾아가실 관객분들도 새로운 이야기 좀 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또 품으시고 또 그런 영화들을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은 감독님한테도 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갓 한 편을 찍은 이제 감독으로서 사실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저희 현장에서 느낀 피부로 와닿는 걸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여성과 남성의 스태프와 그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선우 배우님도 저희 배우이시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좀 봤거든요. 네, 제작, 연출, 의상, 분장, 음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배급, 마케팅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과 작업을 했었는데요. 되게 하면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멋있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배급하시는 분과 같이 저는 이제 식사를 하고 이분은 앞에 노트북을 열심히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뭉클하고 존경스럽고
아 이거 이 협력으로 영화는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나도 그렇게 보일까? 그런 영감이 저희 함께 하는 분들을 통해서 느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프로듀서 PD님이나 촬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저랑 단편 때 3편을 같이 하고 이번에 장편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남성 분이신데 저는 이번 하면서 사실은 공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서로가 뭐 성별은 좀 다르지만 하나의 창작품을 향해서 같이 도전하는 건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거는 사실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같이 공조하는 느낌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앞으로 사실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런 방향이고, 아까 라미란 선배님부터 뭐 여성 영화 이렇게 오히려 보는 것이, 여성 영화 예를 들면 뭐 장애 예술, 또 퀴어 서사, 또 청년 예술가 이런 식으로 흔히 소수자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호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갖는 이걸 주류 사회에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과 동시에 또 계속해서 그들을 주변화시키는 또 역효과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시점까지는 사실은 이런 어떤 호명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중요한 건 다만 그게 유행처럼 막 흘려서 지지부진하게 자꾸 언급되면서 그 뭐 자꾸 여성서사 하지 마 이렇게 되지 않고, 중요한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영향력 있게 소모되지 않는 방식으로 잘 호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에서 위민 인 시네마라는 주제를 해줘서 좋았어요. 이유는 뭐 백상예술대상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대중들에게 인지도와 신뢰도가 있고, 그다음에 구찌 임팩트 어워드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주목도와 권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이 5편의 작품이 사실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이 위민인 시네마라는 주제로 이렇게 선보일 수 있어서 이 주제가 다른 해가 아니고 올 해라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5월 7일에 아마 백상예술대상이 열리고 백상예술대상 임팩트 어워드 이제 시상이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되게 이 위민인 시네마라는 이 호명이 굉장히 강력하게 또 우리 문화예술계 사회적으로도 좀 시그널을 발신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당사자들은 좀 피로도가 있을 수 있지만요, 힘을 내서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지만 지금은 잠깐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소위 여성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여성들의 주체적인 어떤 시선과 감정들을 담은 다양한 삶을 담은 영화 추천하실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대본에 하워즈 엔드라고 써 있네요. 보셨나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아직 못 봐가지고 그러면 땡!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근데 하워즈 엔드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제가 본 영화는 어떤 여성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쉐이프 오브 워터라고 사랑의 모양이라는 맞습니다. 영화 같은 영화를 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의미에서 세기말의 사랑같이 그런 이상한 사랑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 같고 뭔가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 같고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간 본연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사랑 얘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그래서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뭐 여성 영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고 소위 말하는 어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어떤 아름다운 미인 여성은 아니지만 너무 아름답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저도 그런 걸 꼭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 영화 여기 엄청 누군가 듣고 좋아합니다. 계시죠? 이제 뭐 여성 영화 이런 걸로 네네. 이렇게 여성 영화, 남성 영화 이렇게 구분짓지 말고 그냥 MBTI로 그래요. T의 영화, 뭐 T의 영화, 너무 F 괜찮다. 영화. F의 영화, 저희 뭐 ENFP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우리 감각보다 담론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늘 뒤처진 어떤 담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감각을 들지만 또 세상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으니까 이 말의 여운도 계속해서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 있을까요? 네, 저는 다행히 대본에는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오게 있는데 일단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는 김신욱 배우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임선희 감독님 그런님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자리에 모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 여성이든 남성이든 혹은 뭐 그렇게 막 젠더를 딱 규정하는 것도 좀
사실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지만 장애인이든 성적 소수자든 그러니까 인간의 자리 디폴트 값으로 여러 다양한 이제 존재들이 와서 그걸 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인간의 시선이라고 했을 때는 있고 이제 남성의 시선으로 많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되게 놀라웠던 게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내 시선을 약간 여성의 시선이라고 생각해 왔구나라는 생각을 언제 했냐면 그 같이 이제 학교에서 작업하는 이제 친구가 그 친구가 다루는 주제는 너무 남성의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성의 고유한 어떤 문화를 다루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 기획 의도 같이 디렉터스 그 노트에 이거는 되게 독특한 남성의 어떤 문화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인데 남성은이라고 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연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결국은 그 위치에 그 디폴트 값을 무엇으로 두느냐 어디까지 두느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성이 많이 나오고 여성이 제작하고 여성이 감독하고 이런 영화들이 어쨌든 그리고 장애인이 주인공이고 성적 소수자가 주인공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그래서 카테고리화 하는 한계가 있지만 카테고리화 그러니까 그렇게 명명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씀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영화 추천을 받으면 사실 지금은 자주 보는 영화는 아닌데 그냥 이런 카테고리 추천이 뭐가 오면 항상 생각나는 영화는 스티븐 달데이 감독의 디어하우스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어하우스 영화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1920년대 삶을 사는 여성, 50년대 삶을 사는 여성, 2000년대 삶을 사는 여성인데 이 여성들의 삶이 그 시대적 맥락 안에서 되게 정확한 위치에 있는 근데 이 여자들은 사실 인간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망이 시대의 욕망과 그러니까 화해하지 못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제 교차 편집하면서 보여주는데 물론 지금 보면 장점도 명확하지만 또 한계도 되게 명확한 영화긴 해서 그 영화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이야기도 사실 결국은 예전에 이거 어쨌든 저희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여성의 욕망을 얘기를 할 때 여성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여성의 역할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따옴표 규정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카테고리는 아마 당분간 근시일 내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걸 뚫고 가는 이야기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세기말의 사랑에 임선우 배우님이 연기하신 정말 이렇게 따뜻하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싸가지 없는 그런 캐릭터여서 되게 받는 것 같고 명은이도 아니 이런 세상이 조그만 욕망 덩어리라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잖아요 끝내 이런 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되게 그 정확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카테고리나 따옴표가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선지가 개벽을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정말 이게 그냥 저희가 따옴표를 벗어나면 또 다른 소수자가 따옴표를 얻겠죠. 이제 장애 영화 뭐 이렇게 또 그래서 어떻게 이 다양성이란 말이 정말 다 주류로 편입돼야 돼 이렇게 되지 않고 막 그냥 다양한 색깔, 다양한 주체들의 이야기들이 그 가치를 좀 인정받고 다 돈도 좀 되고 그래서 이게 영화도 좀 다 보고 두루두루 보통 뭐 그러면 그러면 관객이 안 들잖아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뚫고 가려면 이 따옴표가 없어지는 세상까지는 너무 먼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계속 뚫고 가려면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관객분들을 포함한 우리 영화인들이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까 이런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취약성, 한계 같은 것을 어떤 시도를 해야 될까? 너무 먼 미래를 보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라미란 선배님? 그러면 라미란 배우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런 카테고리가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계속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의 카테고리에 또 속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똑같아지고 모두가 인사이드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영화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본이 적게 들어간 영화, 아니면 뭐 독립 영화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계속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걸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큰 카테고리만 계속 본다면 그냥 없어지겠죠. 그런 카테고리들은 없어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오겠죠. 그런 카테고리들이.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계속 작은 영화들도 계속 만들 수 있는 기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도 당장 쇼폼을 보고 앉아 있는데 뭐 몇 시간짜리 뭐 영화를 이게 재밌고 흥미가 없으면 그냥 외면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찌 됐건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좀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사랑받는,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카테고리를 더 쪼개고 더 많이 만들어서 그 다양한 입맛들을 다 맞춰보자는 거죠. 네. 그 다양성을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좋네요. 뭐 그 SNL 같은 거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육에 무조건 제육에 김치찌개 말게 되는데 계란말이 계란말이 뭐 근데 다양한 걸 사실 맛볼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다 좋아하면 참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 우리가 어떤 이런 여성 영화, 여성 서사, 여성 감동 영화 이런 방식의 호명에 대한 취약성 그 한계를 조금 뚫고 말씀하신 대로 뚫고 나가는 지금에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힘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카테고리를 안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영화 비닐하우스, 감독 이소리 뭐 이렇게 가면 되죠.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2022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 비엔날레 전체 전시 제목이 꿈의 우유였거든요. 영국의 초현실주의 여성 작가의 작품 제목을 그대로 따온 거래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미술사적으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계보가 99.9%가 남성이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기로서 그 여성 작가 작품을 이제 메인 전시로 하고 그 참여 작가가 58개국에서 228명이 참여를 했는데 90%가 여성 작가인 거예요. 얼마나 문매를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탈리아 출신의 전시 감독, 총감독하고 이제 토론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얼마나 정치적이며 예술이 뭐하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감독이 127년의 비엔날레 역사상 여성 작가의 비율은 평균 10%였고 그리고 근래에 30%에 이른 적이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90%의 여성 작가를 고용한 것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 수치를 들으니까 약간 이렇게 되고 플러스 그 전시에는 너무 많은 여성 작가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면 이게 남성 작가 작품이네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다 여성 작가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시 감독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엣지 있는 자기의 어떤 전시 퍼포먼스를 사실 한 거죠. 이건 어떤 사회의 충격적인 담론을 좀 불러오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에 상을 황금사자상이 있대요. 비엔날레를 수상한 사람도 흑인 여성 작가인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정치적인 맥락으로 너무 PC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타이밍에 2022년에 베니스 비엔날레가 한 번 사고를 친 거죠. 그러면 이제 2024년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이미 저렇게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하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방식을 모색하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게 그냥 아무리 그냥 이걸 영화로 불러줘라고 하지만 만약에 영화인들의 숫자가 그 여성 영화인들 숫자가 뭐 늘어나지 않고 여성 영화는 계속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극장에 걸리지를 못하고 뭐 이런 때에는 그 전시 감독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참 멋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구찌 임팩트 어워드에서 저도 위민 인 시네마라는 게 사실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피로도와 약간의
약간 이 담론이 지금 엣지가 있어?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의미가 있고 어쩌면 지금이 그 타이밍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도 뒤섞여서 그냥 영화인으로서 소개되는 그날에 또 함께 선배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죠. 네. 또 혹시 나눠주실 말씀 있을까요? 뭐 정말 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성 영화 이야기하자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성 영화 살려줘 최고야 뭐 이렇게 하는 시절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사실은 먹은 적도 없고 그냥 이것도 역시 그 어떤 분류의 사고 방식이 만들어내는 그냥 이런 그 대화의 시스템일 텐데 이지은 감독님께서 공조하는 것이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더 다양한 입맛의 공조들이 나오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영화 만들고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좀 바글바글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여기 모여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제가 얼마 전에 김신욱 배우님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위민 인 할리우드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봤는데 그 여자 배우분 이름이 지나 데이비스? 옛날에 막 롱키스 굿나잇 예, 굉장히 유명하신 90년대 그 금발 미녀 여자 배우분이시거든요. 미국 배우인데 그 배우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에. 근데 어떤 연구소인지 하여간에 그런 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 수치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말은 했겠죠 뭐. 네, 말을 했겠죠. 하지만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나 데이비스라는 그 여자분이 지금은 이제 그 통계를 실제로 내는 거예요. 그 한 해에 만들어지는 영화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정말 뭐 백델 테스트처럼 이름으로 불리고 그런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를 해서 그걸 통계로 만들어서 미국은 또 로비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로 법안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권리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더 많은 창작물들이 좀 더 공평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하는 말이 이걸 그냥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은 그쪽에선 그냥 알았다라고 하지 그게 힘이 없는데 근데 실제로 통계로 이걸 제시를 하면 수치로 제시를 하면 상대방이 이거를 납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들을 굉장히 실질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약간 그런 종류의 실질적인 것들이 좀 또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남성분들이 이 얘기가 얼마나 불편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 저희는 이런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함께 불편하지 않은 얘기가 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중년 여성으로 불리고 있는데 믿기지가 않거든요. 중년 여성이라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중년 배우라니? 내가 일어날 뻔. 저도 그렇게 불려가지고. 저는 중년 배우란 말이 아직도 너무 낯선데 그게 이제 중간 세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미투를 겪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항상 그 중간에 있었어요. 그런 남성들을 사이에 살면서 뭔가 이상하고 화가 났지만 괜찮을 때도 있었고 제가 방조했을 때도 있었고 그런 후배들을 제가 다독여주지 못했을 때도 있었고 저는 힘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오빠 좀 그러지 마! 자방하고 싶어! 이러면서 나는 괜찮았었고 후배들을 감싸주지 못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도 우리 엄마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런 중간자의 입장으로 저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자정으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얘기가 불편해요.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불편해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정말 필요한 얘기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서로가
서로 그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아가 아니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고 나도 불편했었던 얘기를 네 얘기를 좀 못 들어줘서 미안해. 그래서 함께 가는 방향이 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반성이 되고 왜냐면 어떤 같은 대사를 마주해도 저보다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분들이 예민한 분들은 이 대사가 너무 걸려요 이래요. 이 대사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대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현실에서 보면 저한테는 좀 당연한 얘기였는데 그런 것들이 걸려요. 그러면 저는 이미 그런 세대들에게는 너무 무딘 사람이고 또 어떤 세대들에게는 이런 게 뭐가 예술적으로 봤을 때 뭐가 걸리냐 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입장으로서 뭔가 이 두 세대들을 함께 어깨를 걸고 같이 가고 싶은 어떤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의견과 지금 그 입장이 다 다르고 아마 객석에 계신 분들도 정말 입장이 다 다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야말로 다양성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대화가 이렇게 정말 딱 편가르기 하듯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이런 말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좋고요. 정말 언젠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인시네마, 뭐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굳이 이런 굳이 임팩트 어워드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조하는 마음으로 대화 나누고 또 극장 가고 또 이런 새로운 이야기들, 신선한 이야기들 찾아볼 수 있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네요. 또 네, 이지은 감독님. 제가 조금 저희 영화가 베를린에서 첫 상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인상 깊은 말을 들었었거든요. 영화 그 관계자분께서 이 영화를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한마디가 되게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스윗한데 스트롱해.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영화의 심장을 보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가장 스태프분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저는 이 12살의 이 주인공을 아이라는 프레임을 버리고 한 여자로 그리고 싶고 아니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의 인간으로 그리고 싶다.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간으로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후반 저 과정에서 이걸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고군분투했어요. 이 명은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영악하지 않냐? 좀 귀여운 음악 좀 깔아야 되지 않아? 이거 관객들이 불쾌할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민낯의 인간을 보여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캐릭터라든가 인물을 생각할 때 제가 좀 기준점을 두게 되는 건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말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주체적인 여성을 그리는 것보다는 실제 살아면서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여성도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요. 정말 이 좁은 공간에서 있는 여성을 그리더라도 살아 숨쉬는 인간을 그리자. 그러면 그것이 연령이나 뭐 인종을 떠나서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해외 관객분들 만나고 한국 관객들을 만나면서도 좀 느꼈던 네, 맞습니다. 뭐 10대 여자 초등학생의 욕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살아 숨쉬는 인간을 그리자라는 정말 우리가 또 극장에 살아 숨쉬는 인간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재밌는 시간 되고 계시죠? 네. 저희가 벌써 오래 이야기를 나눠서 한 10분 정도 후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객석에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질문을 몇 가지 나눠보고 답을 좀 듣고 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라이트한 질문부터 해볼게요. 시은 배우님 팬입니다. 다음 소희와 너와 나 모두 학생 역할로 열연하셨는데 혹시 다른 역할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다양한 걸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정말 멋있는 것도 해보고 싶고요.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좋은 작품이 있으면은 더 재밌는 것들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또 가벼운 질문으로 제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민 덕희 묻고 싶어요. 누가 덕희에게 더 나쁜 사람일까요?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뺏어간 범죄 조직 대 피해를 거들떠도 안 보다가 덕희한테 검고 공로도 돌리지 않는 경찰 조직. 그놈이 그놈이다. 네, 물론 범죄 나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뭐 신경 써주지 않는 뭐 경찰이나 뭐 사회도 나쁘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범죄를 야기시킨 그 장본인들이 가장 나쁘지 않을까. 네, 그러지 마요. 인생 잘 살아야 돼요. 비닐하우스.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방화를 저지르면 시체가 발견되어 더 불리해지지 않나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 현장에서는 김서영 배우님한테 디렉팅을 엄마라는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면 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디렉팅을 했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은 관객분들이 완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질문 주신 분은 일단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쉽지 않은 문정의 앞날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어쨌든 좀 잔인하지만 짐을 덜어버리면 홀가분해질까라는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엔딩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 양육자로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 문정이라는 여자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여성 원톱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 여성 원톱 해본 사람이 라베라 선배님밖에 안 계시니까 제가 여성 원톱으로 주연으로 캐스팅이 되면 부담스럽기도 하시나요? 뭐 여성 원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원톱 자체가 부담스럽고요. 이렇게 뭔가 같이 함께 해줄 동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제가 혼자 하는 씬이 많고 내가 뭔가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짓눌러 오면 좀 힘들긴 한데요. 그럴 때는 이제 감독님과 또 같이 하는 스태프들하고 같이 풀어 나가면 되니까 네, 뭐 괜찮습니다. 여기 질문도 밥값이 줄어요. 이렇게 배우들이 옆에서 볼 때는 현장에서 하나도 부담감을 안 느끼려는 사람 같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일 처음 그냥 그 배우들끼리 찍어놓은 걸 우리끼리 한번 시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지금까지 먹은 술을 그날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그래서 부담이 있으셨나요?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구나. 저는 그때 네.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랬구나.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과 답변인 것 같은데요. 또 이게 위민인 시네마다 보니까 또 여성 원톱이라고 또 부르는 거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근데 또 현장에서는 여성 원톱일 때 제작이 잘 안 들어가 이런 말을 또 듣기도 하고 그런 부담이 또 되게 있고. 많죠. 근데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워낙 제작 여건 자체가 모두 다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 다 힘드니까. 네, 뭐 뜻밖의 여성 영화나 평등.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여성이고 남성이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정말 임팩트가 있느냐, 얼마나 흥미롭고 관객들을 정말 끌어당길 수 있겠는 상업 영화라면 내가 많은 표를 팔 수 있겠느냐 그런 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없어지고 좀 고갈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작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뜻밖의 평등이 지금 와가지고 다 힘들다 지금 이렇게 다 힘들어요 지금. 여성 원톱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어요. 곧 맞춰볼까 하는데요. 돌아가면서 혹시 다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좋고 오늘 대화에 대해서 조금 소감 같은 거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다 말씀하실까요?
여면아 선배님.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사실은 개봉할 때 놓친 영화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봤는데 이 좋은 영화, 이 좋은 연기를 10,000명밖에 못 보셨다고? 12,000만 명밖에 못 봤다고? 내가 잘못 봤지 12만 명이지 이렇게 다시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기회로 뭔가 다른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라도 이거 백상에 오른 후보작 이거 한번 다시 볼까? 이래서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뜻깊은 대화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구찌에 감사드리고요. 네, 구찌에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 이런 관심들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생겨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고 더 저희의 뭐 영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다면 그리고 이런 거 뭐 짤막한 영상도 올라가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게 또 우리가 얻을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오늘 저는 이제 선배 배우님들 여메란 배우님, 라미란 선배님 그리고 김시은 배우님 이렇게 함께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아까 여메란 선배님의 말씀이 굉장히 진심이었거든요. 저 이동하는데 영화 이제 보셨다고 하시면서 같은 날 시민덕기랑 개봉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영화의 스코어를 염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감동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미처 못 봤던 영화 다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왜 같은 후보에 올랐는지 또 알게 됐고 확실히 보기 전과 이제 보고 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발견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스터만 보고 혹은 신혼만 보고 이렇게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관객분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영화들 좀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이렇게 배우님들 또 동료 감독님들 그리고 저희 오늘 제가 초대한 우리 스태프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화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오늘 구찌 임팩트 어워드로 초대해 주셔서 오랜만에 또 선우 씨도 뵙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메마른 땅에 물이 흡수되는 것처럼 쫙쫙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너무 공감이 되고 그렇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런 시간이 제가 처음이거든요. 늘 저 비밀의 언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항상 나누다가 이렇게 그 포스터에 있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말이 합쳐지니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관객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 주최 측에도 주최 측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시간 내주신 관객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그 성별 때문에 현장에서 힘들거나 이런 것들을 겪은 경험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계신 선배 감독님들, 선배 배우님들이 되게 잘 만들어주신 환경 때문에 제가 되게 운이 좋게 딱 그 시기에 들어와서 영화를 만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도 너무 좋은 작품들 만들어주신 감독님들, 배우분들이랑 같이 자리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때 사전에 고민을 했었던 건 사실 관객분들한테 바랄 건 없다. 왜냐하면
작품들은 저는 좀 충분히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거는 여실히 박스오피스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이전의 방식으로 제작된 상업 영화들이 이제 줄줄이, 그러니까 그게 뭐 잘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오늘 같은 행사에 신청을 해서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이 영화들을 보신 분들이면 사실 이분들은 이미 너무 최전선에서 어떤 다양성의 가치를 몸소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하신 분들이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더 부탁드리고 막 이럴 건 아닌데, 저는 산업이 생각보다, 선배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산업이 생각보다 되게 뒤늦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사라든지 이제 큰 이제 배급사라든지, 그래서 이미 실패의 어떤 데이터들은 나왔는데 어떤 관성이랄지 혹은 불안이나 공포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그 산업을 사실 제어할 수 있는 건 저는 관객분들밖에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포지션에서 당연히 열심히 또 다음에 이런 영화를 이제 제작하고 뭐 다양한 영화들 제작하고 연기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송구하게도 다시 한번 관객분들한테 이제까지 그걸 와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 영화들에 대한 애정을 멈추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이 계셔야 저희도 이제 그 다음 영화를 위한 또 힘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선배님들과 또 감독님들과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떤 책에서 더듬거리면서 자기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가는 게 진정성이다 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더듬거리면서 그냥 자기 믿는 대로, 지금 다 자기의 어떤 믿음과 자기 취향과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냥 더듬거리면서 자기 정답을 찾아가다 보면 뭐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꿉니다 말 했지만, 사실 그런 세상도 너무 뜻밖의 세상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카테고리 없어진 세상, 뭐 여성, 뭐 그냥 인간이라고 부르는 세상, 뭐 이런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것 같다. 정말 세기 말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어떤 나침반을 따라가다가 또 어느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60회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제가 5편의 후보작의 이름을 다시 한번 호명해 보겠습니다. 시민더키, 세기말의 사랑, 비밀의 언덕, 비닐하우스, 너와 나. 네, 이 5편의 작품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지구의 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60회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게스트 비지트에 준비된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